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전된 형태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현상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까칠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새로운 대안 같은 이야기가 좀 큰 틀에서 나왔는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 문화 또는 지역 역사 관련된 부분들에서 야 이런 식의 방식 부분들을 좀 딱 꼬집어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평소에 생각하시는 좀 아이디어라는 부분이 좀 좋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뭐 저야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 저는 일단 뭐 지역 도봉의 문화, 뭐 역사 이런 것들을 아이들 가르칠 때 한 개만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어만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스토리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재를 본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지역의 역사 같은 것들을 알아갈 때도 인근에서 같이 엮어서 스토리가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까 이제 은행나무 얘기 막 하셨잖아요. 1000년 된 은행나무와 비교를 하셔서 우리 정확하게는 620여 년 된 방학동 은행나무가 약간 슬퍼지기는 했는데 은행나무를 볼 때 은행나무만 보진 않고요. 은행나무, 원당샘 이렇게 주변의 길들을 같이 묶어서 아이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내가 멀리 버스 타고 뭐 타고 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아이들한테 사전 지도하고 또 아이들하고 함께 같이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개별 체험을 하더라도 그 의미를 좀 되새길 수 있게 그렇게 코스의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교육적으로는 효과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단편적으로 하나의 자원만 가르치는 것보다는. 은행나무 하시면서 이 학생들한테 왜 나무에 제를 지내냐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나무에 제사를 왜 지내냐. 그 뭐 애들 수준에선 너무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아이들이요? 아니요. 알던데요. 알아요? 예. 우리 애들이 똑똑한가요? 왜 나무에다가 떡을 올리고 돼지머리를 올리고 지금 은행나무 그 재를 지금 대실제 지낼 때 지금 이게 이제 무당이 와서 지내잖아요. 네. 자 그럼 왜 이렇게 재를 지냅니까? 라는 거 알아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요즘 아이들이 똑똑한 게 인터넷으로 다 뒤져서 보는구나. 역사 만화라든지 아니면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누가 유사한 질문을 던지면 제가 어른의 용어로 대답해주기 전에 아이들이 아이들의 용어로 얘기해줘요. 네. 저 오래된 나무에는 다 이 동네를 지키는 귀신 같은 게 있어. 그리고 거기에다 매년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데 어디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들 스스로도 이렇게 뭐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네. 그러다 보니 그냥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구체적으로 막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렇게 하고 뭐 아주 엮을 수 있는 것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 은행나무이다 보니 과학과 수업하고도 엮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뭇잎의 색깔이 왜 가을이 되면 색이 변할까? 라는 부분 그러면 사회과와 과학과 수업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거기 가서.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원당샘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주민들이 같이 이런 맑은 샘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우물을 판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또 물에 대해서도 또 과학에 대한 물의 순환이라든지 물이 인간이나 생활에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또 지도가 가능하고 해서 사실 한 발짝만 나가면 모든 것이 다 교육의 거리고 아이들이 교실에서 실험 키트를 가지고 실험하는 거랑 한 발짝 나가서 거기 가서 나무 쳐다보고 샘물을 보는 거랑은 정말 이 삶으로 받아들여요 아이들이. 그때 그 원당샘에서 은행나무 재를 지낼 때는 그때는 겨울이기 때문에 못 나가죠. 네. 자료로만 보죠. 그렇죠. 자료는 보고 네. 이제 나갈 시점은 한 5월이나 그렇죠. 가을이나 그죠? 네. 좋을 때 가네 그죠? 네, 좋을 때 가죠. 사실 그럴 적에 재를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오래된 역사 문화 전통이 은행나무 재 같은 경우는 뭐 정월 대보름 이렇게 지내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대로 지금 지내고 오히려 그런 재를 가을이나 봄이나 아니면 여름이나 왜냐하면 그 수요자 내지는 주민들 입장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자리에 그걸 다시 새롭게 문화화한다 그럴까 뭐 의례화한다 그럴까 뭐 그런 거를 하면은 좋겠네요. 그죠? 그렇게 네. 해서
쟤는 제대로 지내고 해추울 적에 정월 대보름도 그 2월달 3월 되면은 아침 일찍 지내거든요. 네. 그 대전물에 갖다 놓고 이렇게 무당 갖다 몇 명이 오셔가지고 이제 공수하고 이렇게 작업하고 하는데 그거 볼 사람은 와서 봐라. 네, 이야기해 주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역사 문화 전통의 좀 축제화라든가 사실은 그런 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요. 제뿐만 아니고 5.1장 같은 데 관련된 부분들도 뭐 잘 아시잖아요. 5.1장도 보면은 예전에는 도보로 가니까 이 장에서 이 장 가려면은 장을 한번 하고 물건도 좀 떼고 정리도 하고 준비하는데 하루 또 다른 장으로 가는데 하루 그죠? 네. 근데 그럼 사람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5일이라는 텀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차로 하면은 하루에도 뭐 제주도라든가 시청을 가면 하루에 다 장을 다 돌잖아요. 그래서 5일장을 하지 말고 상시장을 하면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마켓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법령화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전통이라든가 어떤 문화 이런 자원 부분들은 사실 항상 변하지 않는 건 아닌 거거든요. 안 변하는 거 하는 거는 그거는 도구마죠. 그렇죠. 맞아요. 사람 생활이 바뀌는데 마을도 그런 거예요. 농업사회 이제 마을은 사라졌는데 뭔 거기서 이렇게 하느냐. 정신, 가치,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뭐냐. 이런 거 하듯이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는 찾아내야 될 부분들이 결국은 그 엑기스가 뭐냐는 부분을 가지고 현재화하고 미래화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직업이 생기고 일거리가 생기고 사람이 붙고 예산이 지원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원론인데 혹시 오늘 아까 계속 좀 시니컬하게 까칠한 얘기 많이 주셨는데 좀 그건 뭐 주민 대표로 나왔던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이제 90년대에서부터 이제 뭐 문화예술위원회나 이쪽에 이제 문화예술 정책, 그 문화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정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진보와 보수 간에 이제 그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뭐 결국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추수하는 것보다는 현재 살아있는 오늘의 삶의 가치를 고양하는 거다라고 봤을 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차례라고 하는 것도 원래 차례라고 하는 것은 유교의 정통적인 그거는 아니거든요. 나중에 하나의 허례허식으로 차례를 새롭게 그냥 그 길 때 제사만 지내면 끝났지 차례라고 하는 개념은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거든요. 세월이 뭐 시간이 지나가고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또 차례라고 하는 관습이 또 생기고 또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또 사라지겠죠. 저는 지금 김보영 선생님하고 뭐 앞에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그 아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렸을 때의 정서가 평생을 지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뭐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노원 지금 지역에 지금 노원구의 그 KT 건물 밑에 노원 어린이 극장이 생겼어요. 네. 제 후배가 이제 연극하던 어린이 극장. 네, 김병호 대표가 그 이제 임대를 해서 했는데 그 우리 지역에도 그 뭐 성인 극단, 뭐 시민 극단 있잖아요. 아마추어들이 모이는 극단이나 또는 네. 뭐 어린이 극단. 지금 우리가 뭐 오케스트라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런 늘 그 생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대극장도 있고 소극장도 있는데 그냥 가끔씩 공연이나 하고 그런 거보다는 그런 지역의 그 인재들을 발굴하고 같이 즐기는 그런 극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저는 하드웨어에 지금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모든 그 하드웨어는 구축되어 있는데 각 그 구축되어 있는 그 기관들의 특색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그 제가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도봉 지역에서 적어도 한 4, 50년 살고 문학적, 예술적 업적을 쌓은 분들을 뭐 문학이나 음악이나 뭐 미술이나 이분들 뭐 그렇게 해봤자 지금 한 15명 정도도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그 작품들을 뭐 기증을 받든지 임대를 하든지 그분들에게 작품을 하여튼 모아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도서관이 있으면 큰 도서관, 독립된 도서관 건물이 있으면 1층에 뭐 15분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도서관 들어가면서 항상 그거를 볼 수 있고 또 어린 학생들한테도 그냥 자연스럽게 작품 보고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시를 뭐 읽을 수 있는 능력. 저도 뭐 어린이 글짓기 하여튼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그 글짓기 응모하는 거를 거의 안 해요. 그 제일 잘 쓰는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애들이요. 제일 잘 쓰고요. 제일 못 쓰는 애들이 고등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뭐 제 또래의 동시 작가들도 많은데 동시들을 읽어보면은 어른들의 단어를 쓰면서 동시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동시는 어린애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쓴 게 동시인데 지금 우리 문학판에서는 어른들이 동시라고 써요. 근데 읽어보면은 자기네들의 그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학생들이 그 시를 즐길 수 있고 옛날에 그렇잖아요. 정태춘 씨가 뭐 송아지 얼룩송아지니까 우리나라에는 얼룩송아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 고유의 얼룩송아지도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국악을 안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국악 한마당을 안 보는 거죠. 어릴 때 학교 교육에 국악이 들어가 있으면 왜 그거를 안 하겠어요? 우리가 서양 음악을 가르치니까 클래식을 들어야 좀 고국 문화를 즐기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각 도서관 큰 도서관에 그런 예술관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 근데 우리 국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말씀은 그거는 뭐 구청에서 뭐 알아서 할 내용이지 뭐 우리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지금 그 문학판만 얘기하더라도 지금 방학동 신동 아파트 사시는 이생진 선생이 지금 94 되셨는데 그 양반도 신동 아파트 초기서부터 사셨고요. 원래 충남 서산 분인데 그 양반의 그 지필실은 성산포에 있어요. 제주도 명예시민이거든요. 사실 지금 여기 살고 계시는데 생애 중에 제일 오래 많이 산 곳이 우리 도봉구인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그 성산 일출봉 옆에 지금 KBS 손전소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폐쇄하고 거기다가 이생진 문학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향인 충남 서산시에서는 여기서 했으니까 이 지역에 이생진 문학관을 만들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서 제일 오래 사셨는데 그럼 우리 여기다가 이생진 문학관 만들면 안 될까? 근데 뭐 그런 뭐 생각은 안 하는 거고 뭐 황금찬 선생도 살다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뭐 아동문학의 원로이신 뭐 신현득 선생도 계시고 하여튼 문학판만 해도 몇 분 계시거든요. 오래되신 분들. 그래서 크게 뭐 예술관을 크게 짓자는 게 아니라 큰 도서관이 있으면 1층 뭐 한 칸 정도 그분들 만들어 드리면은 학생들도 들어가면서 한 번씩 보고 시를 보는 능력, 그림을 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예를 들어서 도서관 1층에 가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당장이 아니더라도 일단 그 황금찬 선생, 이지행 선생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자료를 일단 모아가지고 그건 문화를 사실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이버상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해가지고 그게 이제 유저가 많이 늘어나고 하면은 요즘 순서가 좀 바뀌었거든요. 일단 인기 끌고 관은 하드웨어 짓고 뭐 채워넣는데 자사방 촬영한 거는 그냥
콘텐츠를 가지고 사이버. 나중에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건 있어요. 서산이라든가 서천이라든가 제주 같은 데는 도봉에 비해서는 땅값 싸고 뭐 여러 가지 투자 비용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 여러 가지 사실은 정부에서 주어지는 메리트 또는 기회 이런 부분들이 예산 기회가 서울보다는 좀 더 많이 있어요. 사람이 없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글로 가는데 도봉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 있으면은 지금 부지런히 문화원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걸 모아놓은 작업들을 해서 도봉이만 쓰지 말고 그 성산포도 주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 도봉연구소에서 네트워크 사업이잖아요. 결국은 네.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도 사실 보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기관이라든지 네. 아니면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정보를 좀 모아서 그렇죠.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좀 네트워킹하는 사업들 그러면은 지금 낱낱이 펼쳐져 있는 것들이 좀 더 정비되고 내실이 있어질 것 같긴 해요. 예전에 그 간송 있잖아요. 그 네. 안에 지금 그 이미테이션이라도 뭐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많이 갖다 놨어요. 있어요. 네, 간송쌤 작품들이 좀 있어요. 그 전에는 없었는데. 네. 거기서 연극도 많이 하고 네. 버스킹도 하고 뭐 많이 합니다. 간송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요번에 또 굉장히 핫한 아이템 하나 또 만드셨어요. 뭐 그 간송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온라인으로 줌으로 해서 신청자를 회당 20명씩만 받아서 예, 그 이렇게 줌으로 강의도 해주고 뭐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프로그램 얼마 전에 하나 오픈하셨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긴 한데 네. 예전에 성북문화원에서 심우장 한영 아, 선생 네. 심우장에서 네. 거기서 뮤지컬을 기획했는데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한 4년 전에 가서 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학로에 있는 그 연극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학로가 워낙 이게 이제 핫해지니까 밀려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홍대에 있었던 화가들이 밀려나 남양주로 가고 뭐 이렇게 되듯이 대학로에 있는 사람들이 연극한 사람들이 연극도 잘 안 보러 오고 영화가 많이 코로나 이기 전에 그 성북문화에서는 그 인력들과 좀 조인을 내가지고 문화에 돈도 없으니까 그냥 일단은 장을 열어준 거예요. 시무장에서 한용원 선생 그 집에서 1900 언젠가에 그때 그 돌아가신 분을 아무도 동네 안 모시는데 데려와 장례를 치러주는 거를 뮤지컬로 했는데 그걸 현장에서 직접 거기서 했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생생하고 가서 보니까 굉장히 제가 한 4년 전에 갔었는데 전율 느낄 정도로 감동이 오는데 그걸 통해서 뮤지컬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연차적으로 가면서 알려지면서 이제 뜨는 거예요. 시간이 뜨는데 한 5년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말씀드리면은 추사 선생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예전에 그 예산군하고 그 추사 선생의 예산이 출생지입니다. 그 묘가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추사하면은 제주도, 그죠? 서귀포에 그 추사 유배지, 거기가 제일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몇 해 전에 추사, 과천 추사, 말린에 거기 지냈죠. 돌아가시 전에. 거기서 추사 박물관이 생겨가지고, 그 예산이 굉장히 추사와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여기가 탄생, 출생지고, 묘도 있는데, 후손들이 유품들을 어쨌든 다 이게 다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거의 전부 다 제주도가 있고, 그죠? 사람 제주도 여행 많이 가니까 서귀포 추사 박물관 가고 있었죠. 그 유흥료 청장도 와서 뭐 청장을 하고 그랬는데 과천은 또 그 시가 돈이 좀 있으니까 유물도 많이 사고 해서 과천 추사 박물관이 생겨났는데 그럼 예산은 뭐냐? 그럼 결국 콘텐츠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 추사 박물관 관련된 예산에서 추사 활용 작업들을 한 6개월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활용 방안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콘텐츠다. 추사의 삶을 가지고 그래서 그 제주도하고 그때 과천이 생기기 전에 했는데 과천하고 조인해가지고 인물 좀 순회도 전시도 하고 그래요.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보험 들고. 근데 예산이 좀 뒷심이 좀 약하긴 하던데 어쨌든 그 콘텐츠를 지금 어디서 제일 써먹냐면은 과천에서. 오히려 그 과천 그 예산 작업했던 있으니까, 예. 아니 과천 연구했던 그 예산 연구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과천 박물관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돼가지고 그 결국 이제
근데 이제 글로 활용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잘 쓰면 되죠. 네,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건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아요. 우리가 김수영이라든가 간송 관련된 부분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그건 지금 사람 많이 가고 하는데 지금 이런 문화예술인들, 문학인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결국은 사실은 아까 김 professor 말씀하셨지만 스토리거든요. 사람들이 문화적인 기법과 어떤 박물관 뭐 이런 전시관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중요하지만은 맥락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원당샘에 갔는데 슬리퍼 신고 나갔더니만 하는데 뭐 그런 자기의 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추억이 되고 스토리가 되는 건데 그게 현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은행나무랑 원당샘을 체험하고 와서 이게 뭐 쓰잖아요. 거기에 제일 많이 쓴 게 다시 보였다. 맨날 동네에 잘 놀러 나가던 그렇지. 곳이었는데 그렇지. 생각을 못 해봤었다. 그렇죠.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국악 얘기하셔서 사실 요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음악 교과서에 30%가 억지로 국악이 들어있거든요. 억지로 하면 안 되고요. 네, 근데 당연히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 저 또한 국악을 많이 배운 세대가 아니어서. 그래가지고 그 간송에서 국악하니까 간송에서 이제 봄 가을로 음악회를 하는데 한 번은 국악 한 번은 양악을 해요. 그 마당에서. 그래서 저도 그 공연을 보고 이제 맨날 음원으로만 아이들한테 국악의 소리를 들려주다가 제가 생황의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걸 실제로 듣고 네. 알았고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소리가 너무나 그래요? 아름답더라고요. 네. 이 음원하고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장을 아이들한테 이제 또 소개도 해주고 싶다. 동네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국악은 뭐 요새 그 퓨전 국악단들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뭐 범 내려온다 이런 거요. 범 내려온다. 관심이 맞아요. 조금씩 또 애들이 있어서 그런 걸 조금 믹싱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거기 부르는 음. 메인 가수 그 아버지가 네.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시인이에요. 범 내려온다요? 네. 이날치 여자. 밴드. 네. 여자가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렸는데 K대 국문과 나온 우리 K대 후배 딸이에요? 그 부모가 그런 영향을 주니까 애들도 또 그쪽으로 가는 거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미 어른들은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의식 같은 거를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고 저는 이제 중랑천을 많이 걷는데 이제 저 중랑교서부터 이제 의정부까지 이렇게 쭉 걷거든요. 걸어 다니세요? 네, 우와. 걷는데 그 풍경이 다 조금씩 달라. 저쪽 노원구 쪽이 다르고 이쪽이 다른데 그런 그 건강과 지금 꽃도 많이 심어놓고 뭐 장기도 두고 게이트볼도 하고 뭐 별걸 다 이 풍경을 이렇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의 그 여가 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건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충분히 그거는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운동기구 같은 거 다 못하게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다 뜯어. 다 뜯어 맞아요. 뜯어서 그걸 하고 있어. 다음날 다시 내겠어.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문화 수준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수준을 그러면 어떻게 그 사실 막 펼치는 것보다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식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몰상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권장하고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품위 있는 사람들을 만들까 이렇게 보면은 저도 사실 그렇게 도봉산 저 굉장히 그 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산은 많이 탔는데 어느 때에서부턴가는 새벽에 도봉산을 올라간다면 한 동틀기 바로 직전에 올라가요. 그래서 자원봉 다 올라가고 한 6시 반 사람들 올라올 때난 내려오거든요. 그 왜냐하면 산에도 에티켓이 있는데 산에 가서 화투 치는 사람이 있어. 왜냐니까 그게 짝짝 들러붙는데 짝짝 들러붙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패턴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도봉산을 갔는데 쭉 가면서 뭐 음식점 있고 그런 거를 보면서
저희 때하고는 지금 굉장히 많이 다르고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도봉구가 이제 64년도가 그때 이제 서울로 편입됐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도봉산 놀러 간다는 거예요. 어디니까 서울이 아니래요. 서울이 아니라는 거야. 그 따라가고 싶은 거야. 근데 너는 안 된대. 야, 이 도봉산이 어떤 데인데? 근데 60년대 이제 중반에 이제 서울로 편입이 되면서 말하자면 이제 뭐 이 국민 휴양지가 됐는데 또 하나 그 우리 대표님한테 이제 그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도봉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기획사 해가지고 그냥 뭐 김용인 부르고 막 이래가지고 도봉산 거기 입구에서 하고 그랬는데 그런 축제 말고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10월달에 원당샘에 있었던 한골 축제 그거를 그때 뭐 우리가 통계상으로 뭐 좀 뻥은 있겠지만 뭐 10,000명 정도 왔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고 그 짜임새 있게 좀 만들면 전국적으로 도봉구의 축제는 그냥 축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한글과 관련돼 있는 그런 축제다라고 하는 거를 각인시킬 수 있는 좀 포인트가 좀 없을까요? 컨설팅을. 글쎄요, 그건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도 그때 봤었습니다. 원당샘 은행나무 작업할 적에 한글 문화 잤는데 재작년이죠. 지금이 코로나 때문에 네. 안 되는데 아주 재밌고 사람들이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재밌어하는 부분들이 왜 재밌는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아주 그 세련된 기법과 뭐 경품이 많거나 뭐 이런 거 되지만은 중요한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이라 이거 순수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어린애만 순수한 게 아니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의 순수인데 그게 이제 비교하면은 대단히 떼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람 맨날 3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50살, 60, 70살 되는데 그러면 그 연령에 맞게 또는 그 부분에 맞게 그걸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진심과 순수함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하고 같이 모아놓고 같이 그게 가치가 들어가는 부분 중요하죠. 예를 도봉산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저도 산을 많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도봉산 밑에서 가서 그 가게들 지나가는 맛이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네. 전 혼자 산에 가는데 저거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걸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과도하게 뭔가 이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제가 유산기를 말씀드리는데 산에 북한산가로 도봉산 산에 간 기록들을 보면은요 그 당시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이게 없는 게 좋은 거고 있는 게 나쁜 게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조선의 선비들이 유산기 도봉산과 관련해서 그 선비들이죠. 이렇게 좀 산에 놀러 갈 수 정도 되면은 혼자 못 가는 거거든요. 노비들은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산에 가는 방법과 21세기 지금 일반 서민들이 산에 가는 방법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가면 그게 막 너무 많고 물론 있거나 상거나 이런 문제 있긴 하지만은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서 왜냐하면은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가까이 사는 사람은 또 서울시 가까이 사는 사람 새벽 갔다 집에 갈 수 있지만은 양천구라든가 뭐 어디 이런 사람이 도봉산에 오면은 오늘도 2시간 그죠? 밥 먹고 올라갔다가 그렇겠어요. 네, 내려와서 밥 먹고 내려서 그리고 갔다 내려와서 먹는 맛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런 것도 그 적는 그 청수장 그 옛날엔 계곡이 좋았거든요. 네. 여름 되면은 그냥 그 글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저희는 찬압에다가 딱 밥을 싸가지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도남동에서 전차를 타고 제일한강교를 가는 거예요. 거꾸로. 예, 그래서 배들이 놀이배들이 많거든요. 네. 그 놀이배를 타고 이제 어른들은 술 먹고 우리는 거기서 먹고 밤 9시 넘어서 배 타고 놀다가 또 전차를 타고 도남동에 내려서 또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보는 그 북한산 계곡이니까 저 사람들이 여기 왜 오는 거야? 우리는
한강으로 가고 그 사람들은 오고 지금 이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도봉산 저 언저리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말씀대로 저 2시간 3시간 그래도 국립공원인데 그죠? 그렇죠. 1년에 북한산 그 이용객이 사람들이 1,000만 명이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좀 줄어들었겠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산으로 많이 온다던데요. 어쨌든 뭐 고스톱 치는 걸 꼭 강조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나이 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또는 경제력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산이에요. 산에 가면은 한 10,000원 정도면은 뭐 대충 한 10,000원 정도면은 그냥 와서 먹고 그죠? 그래 갈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건강도 챙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도봉산이라든가 북한산에 갖는 특히 도봉산이 그 산을 도봉구민만 쓰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쓰는데 그 산을 도봉구가 안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또 그렇게 보면 도봉구는 억울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왔다만 가버리니까 도봉 광복구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그 건너가 보면은 그 지금 도봉산은 산으로 산행하기까지 접근을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노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죠. 불암산하고 노원 그 사이에 뭐 나비정원이라든지 거기에 가면 데크 올라가면 뭐 미술 전시회도 볼 수 있고 이게 아주 접근하기가 좋은데 사실 우리 도봉산 아까 뭐 우리가 키워드 뭐 하여튼 랜드마크로 도봉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도봉산을 갈까 그러면은 큰 산이죠. 이렇게 되면 네.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구에서도 어떻게 정비를 좀 해서 그 잘하게 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거기 보면 뭐 창포원도 있고 평화문화진도 있고 연계되어 있는 시설들이 도봉구에 참 많거든요. 제가 애들을 데리고 한번 코로나 이전에요. 어떤 활동을 해봤냐면 도봉산 입구에서 형제 프로그램이에요. 1학년하고 6학년하고 1학년 선생님하고 6학년 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형 누나들이 동생을 하나씩 달려 붙여요. 애들은 위험하니까 1학년은. 그래서 짝을 지어주고 그 친구들이 도봉 입구에 가면 거기 목재 체험장이 있어요. 도봉구에서 운영하는. 올라갔어요. 거기에 비용이 저렴해요. 저렴한 애도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게. 그런 것도 하나 체험해보고 같이 형 누나들이 도와주면서 체험을 하고 손 붙잡고 조금 입구 쪽에 올라가면 그 연수원 옆에 산악박물관 있죠. 그 산악박물관을 제가 미리 방문해서 퀴즈 문제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한테 퀴즈 문제집을 줘요. 답지는 제가 가지고 있고. 그럼 동생이랑 손잡고 다니면서 그 박물관을 요소요소 보면서 정답을 찾아 쓰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 왜 뭐 누가 몇 미터로 올라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퀴즈 풀기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암각 글자들이 계곡에 굉장히 많죠. 그렇죠. 각석군들이 많죠. 네, 각석군 중에 마음에 드는 글자 모양을 하나 찾아서 학습지 밑에다가 자기네들 이름을 그 모양으로 써요. 네. 그까지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보통 한 2-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다시 옆으로 가면은 지금 도봉서원 공사하고 김수영 씬 12고 그 밑에가 약간 공터처럼 있어요. 되어 있는 데서 이제 간식을 먹으면서 정답을 맞추는 시간을 가지고 상품을 주고 그러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적이 있거든요. 재밌네요, 그런 프로그램. 네, 그런 것도 재밌었고 이후에 이제 주변에서 혹시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한테 그런 자료들을 드렸어요. 애 데리고 그냥 하루 정도 거기 가서 그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사실 암각 글자, 각석군 이런 거 그냥 휙 지나가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한번 눈여겨볼 수 있고 굳이 또 연결하자면 초등학교 3학년에 판본체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글자체도 한번 찾아보고 혹시 그 각석군을 가면서 네. 바위에 글을 왜 새길까라는 부분도 물어본 사람은 없어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1동천이라든가 네, 물어봐요. 네,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잘 생각해보고 선생님한테 답을 열린 게 얼마. 왜냐면 저도 그게 네. 답이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환경 파괴죠. 네,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입구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자연물에다 새긴 네. 걸 수도 있고 본인의 생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글씨 연습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면 열린 결말을 해놓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아이들끼리 토론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 결론을 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데는 사실은 그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인간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그런 관심 또는 호기심 또는 의문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답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각석 같은 경우에는 돌에 새기는 마음, 뭘 새길까? 내용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1동천이다, 도곡모다 이렇게 문장도 중요하죠. 구사성도 중요한데 왜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을까? 영원히 오랫동안. 자 그러면 또 이게 방학도 넘어가다 보면은 저기 왕자묘들이 많죠, 그죠? 네. 예를 보면은 이 문인석, 네. 비석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죠? 방학도 넘어가다 올라가면 바로 볼 수 있죠. 자 그럼 묘에다 그러면 왜 저걸 왜 놓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도봉구에 노원구 포함해서 묘가 많잖아요. 네. 일반 묘도 있지만은 자 사대부 묘도 있고 내시묘도 있고 좀 벗어나가면 뭐 왕궁묘도 있잖아요. 네, 좀 내려가면. 그러면 네. 그거를 어떤 그런 지식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죽었을 때 의례 이게 묘제거든요. 요즘은 묘를 잘 안 쓰잖아요. 화장하고 뭐 납고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죽음을 사람이 죽었을 적에 어떻게 그러면은 그걸 대하고 하는가라는 거를 자 왕은 이렇게 하고 사대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있지만 저거 조선시대는 시대는 그렇고 좀 더 벗어나면은 선사시대 고인돌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납골 부분까지 죽음의 의례와 묘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자 그럼 죽음에 대해서 그럼 생각이 뭐냐 이런 부분까지 나중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도봉 지역은 그런 자원이 무궁무진해요. 그런 묘도 많고 그죠? 자료는 종류대로 있어요. 종류대로. 다 지금 문화원에 다 돼 있거든요. 예. 그 왕묘라든지 뭐 그 다 자료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네. 그 저기 김보영 선생님께 드릴 테니까는요. 저기 도봉산에도 묘가 꽤 많은데 있어요. 거기에 제가 그때 어느 문화 해설사님하고 같이 입구 쪽에 가다가 뭐 노비묘였나 이런 거 되게 감명 깊은 스토리를 들은 기억도 있는데 아직 그 무심 강아지였나 아니, 노비였나 아니, 애였나? 네. 어디죠? 전주시 네. 무심골 네. 거기 있죠. 네. 대신 죽었죠. 네. 금덕묘 네네네. 양반 대신에 네. 저기 뭐 그래서 김보영 묘를 선생님은요. 네. 지금 저기 여기 계시는 동안에 허균묘를 한번 찾아보세요. 허균묘요. 네, 허균묘가 이 도봉산 어디에서 네. 살다가 말년을 보냈는데 지금 묘가 묘를 없어요. 못 찾잖아요. 묘하니까 흑인묘 되지만 여기 쌍문동, 쌍문일동, 우이빌라, 그린빌라 뒤에 가면은 정선이 정선. 네. 우리나라 동양화가 있잖아요. 겸재정선이요? 네, 정선의 묘가 있었다고. 전해져요. 예, 그래요. 전해지는데 지금 정선의 묘는 이제 광주 정시인데 저도 그거 찾으려고 여러 번 우리 그린빌라 갔는데 그 군부대가 들어서 가지고 사라졌는데 그 짱문 1동 아니면 방학 3동이에요. 그 산자락에 거기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선의 손자 정황이라고 정선 양반은 화가 중에서도 양천 현감을 했어요. 화가가 현감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급이 대우를 잘 받았는데 이 자식 때는 잘 안 되는데 손자 때 이제 정황이라고 손자가 양주 송추도라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 어디서 그리냐면은 할아버지 묘에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 정경이 그 거기서 본 양주 송추도가 지금 그 양천구에 있는 정선 박물관에 가면 그림이 있어요. 거기서 딱 할아버지 묘에 가서 등지고 네. 북한산과 도봉산을 그렸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저만 그런 게 거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예요. 그리고 족보에 보면은 광주의 족보에 보면은 뭐 해등촌면 어디에 있다는 거기 쌍문 1동하고 방학 3동이 같은 산자락이에요. 네. 지금 방학동은 아파트촌이 됐잖아요. 네. 쌍문 1동은 이제 빌라촌이에요. 네. 근데 면은 없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선 같은 아주 우리나라의 동양화 진경산수와의 이 으뜸 가는 사람이 손자 그린 그림이 도봉산과 북한산 다 그대로 있는데 사실은 동양화 학습 이런 부분 동양화 강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현장에 가서 하는 거예요. 재밌겠다. 딱 보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그 면은 없지만은 그 양주 송추 그림을 보면은 자연은 거의 안 변하잖아요. 500년 전이나 600년 전이나 산은 그쵸, 뭐 큰 산이. 밑에 산에는 바위 박히지 산 모양 산새는 노적봉하고 뭐 이렇게 자원봉, 왕경봉은 그대로 있어 5번까지. 딱 보면은 딱 보이지. 예, 그러면 야 쌍문 우리 그림 빌라 있는 사람들은 기어 올라가면 거기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적어도 역사 자원 이런 활용은 그런 그 우리 조상들 또는 이전에 있었던 자원 부분들을 지금 활용하는 건데 똑같이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동양화학 교실, 산수화 교실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다가 묘 하나 찾으면 묘는 못 찾아요. 대박이에요. 묘 찾으려고 유홍준 청장, 전 청장은 그때 그 양반이 아마 그 문화일보인가 경향신문 기자할 때 했는데 그 정선묘 찾으려고 수십 번 왔다가 우리나라 모든 전문에 다 왔다 갔는데 아마도 쌍문일동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고 그 오래 살아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린빌라 할아버지 물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대요. 지금 도봉 여기 문화원 사무국장도 몇 번 다녀갔대요. 근데 못 찾죠. 그럼 그렇지 못 찾죠. 불도저로 밀어버리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림. 양주 송추들을 보면은 아마 그게 이 지리적으로 이렇게 각도를 제거하면은 위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쌍문일동이나 방학 3동이나 차이가 비슷해요. 근데 방학동 아파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방법들 같은 경우들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도봉은 자원이 무궁무진해요. 다른 데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사람 자원 있잖아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작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작가들 관련된 살아계실 적에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정리를 그래서 해놓으시죠. 황금찬 선생이 이제 100세를 살고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워낙 그 속초 그쪽에 일찍 교편을 잡아가지고 그 제자들이 다 90이 막 넘고 그랬어요. 90이 넘죠. 예, 그래서 이제 아드님이 이제 큰 아드님이 이제 황도재 시인이라고 몇 년 전 먼저 돌아갔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 횡성에서 그 이제 목장을 이제 소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약속을 잡았는데 가기 3일 전에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무산이 됐는데 그 황금찬 선생님 그 자료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속초에 있는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선점을 해가지고 지네들이 뭐 하겠다 그러는데 그 양반들이 다 굳이 넘은 양반들인 거야. 그래서 지금 그것도 좀 답보 상태에 있긴 한데 저는 저비용 돈을 많이 투여를 해가지고 무슨 성과를 내는 것보다 지금 우리 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소한 것들을 자료를 모아서 무슨 산수화 교실도 하고 그건 뭐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 우리 이 지역의 그 문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돈 들이고 뭐 이러는 거보다는 문화는 살아있고 현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과거의 것은 우리가 활용을 해서 미래의 가치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그 생각에 좀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바로 천병에 지금 우리 초등학교의 김보영 선생님이 앞으로 서울시 교육감을 하실 거지만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면 도봉이 좀 아까 뭐 좀 말씀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도봉 그 우리 한글잔치 같은 경우에 지금 10번째 맞이하는데 좀 이제 특색도 있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참여하고 그러면 그런 게 이제 뭐 아까 우리가 처음 주제로 잡았던 도봉의 큰 공동체 의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뭐 까칠한 얘기는 뭐 주민으로서 하긴 했지만 저는 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제 더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제 생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데 제 창문 열면은 이 삼각산 임수봉이 딱 보이고요.
부엌 창문으로 딱 만장대가 딱 보여요. 네, 예. 이거는 살아있는 경전이죠, 저한테는. 너 굳세게 살아라. 나쁜 짓 그만하고. 항상 그게 그 교과서가 되니까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그 산을 보는 그 마음이 참 저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처음에 도봉하면 뭐 생각나냐 하는데, 좋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죠. 사람들이 꼭 도봉구만 아니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살아있다는 존재가 원하는 부분들이 뭔가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얘기가 거창한 건 아니고 이 도봉산에 뭐 수많은 그 시인이라든가 그 작가라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 살았던 거는 일단은 뭐 집값이 싸고 그죠? 누가 여기 살았겠어요? 전부 다 아까 뭐 위아리 남쪽으로 가고 싶다 아들 뭐 그랬었는데 일단 여기가 그 사람 살기에는 여러모로 이제 그 자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좋았고 물론 좀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는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등등등 있긴 한데 적어도 이게 수려한 자연, 산, 이 산이 주는 이런 여러모로 우리 삶의 어떤 의미는 대단히 큰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제 가게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비기 매너 많고 뭐 있긴 하지만은 큰 틀에서 그 도봉산과 그 밑에서 내려오는 산 계곡에서 그 깃들었던 사람들의 삶. 그 중에서 아주 글 잘 썼던 뭐 그림 잘 그렸던 또 유명한 사람들은 지금 다 도봉구에서 나오죠. 뒤에 가면 공원도 있고 여기서 인물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이유가 뭔가라는 부분을 본다면 산이거든요. 도봉산이라는 거죠. 산과 하천, 자연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갖는 매력은 뭐 지금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 선생님 문 열면 만장보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죠. 공짜로 얻는 거죠. 그 이제 요즘 사회는 그걸 이제 뷰 포인트에서 돈으로 이제 환산해서 뭐 아파트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다 포함해서 사람들이 갖는 그 어떻게 보면은 바라는 바, 원하는 바가 자연적인 환경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공동체 가치 그죠? 도봉산을 그러면은 같이 잘 누리려면은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가게 문제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정책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건 새로운 숙제가 되는 거지만은 적어도 그런 자연 자원과 이런 천혜의 자원 부분들이 도봉구만 있는 게 좀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죠. 지방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자라나는 애들한테 교육 프로그램 해가지고 계속 이제 추억이 되고 자산이 되고 삶의 힘이 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챙겨 나오고 그다음에 뭐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렇게 생활 살다 가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족적 이런 부분들을 다 남기면 좋지만은 적어도 우리 선생님 생활적에 이러저런 분들 또는 다른 분 생활 이런 분들 또는 내 스스로가 남기고 싶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 기록을 그죠? 나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좀 모여지는 부분들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도봉뿐만 아니고 뭐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다 들어와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도봉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전국 그 시군구에서 범죄율 낳는 거 1위고요. 범죄율 제일 낮다. 두 번째는 교통사고 안 나는 걸로 1위입니다. 아유, 이렇게 훌륭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네,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네, 그건 남겨놨어요.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네, 그 범죄율이 제일 낮고요. 교통사고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도봉구. 저도 이제 마무리인 것 같아서 뭐 저 또한 이제 교사이지만 제 스스로는 이제 한 명의 교육 활동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제가 이 도봉 관내에서 뭐 저 또한 여기서 이제 계속 퇴직 이후까지 삶을 살 생각이라 네, 아이들하고 함께 좀 즐겁게 도봉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옆에 선생님들한테 저는 이제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이 또 모이면 2명이 되고 3명이 되잖아요. 이렇게 작게라도 이렇게 계속 실천하면서 활동해 보려고 합니다. 그 길에 계속 뵐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 인문학 콘서트라고 이제 이야기 돼가지고 뭐 거창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방담식으로 그냥 막걸리 놓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결론을 딱 내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코로나라는 제약이 있긴 하지만은 뭐 꼭 저희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또 계속 이어지고 장소가 이런 스튜디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쌍문일동 그린빌라 거기 꼭 한번 가시죠. 뭐 라는 그 기체에서 산소를 놓고 그러죠. 그죠. 네. 양주 송추도를 보면서 네. 뭐 이런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옛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랑천변 부분 창동 뭐 중랑천변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든가 마들평에 있었던 자리 그 아파트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현장에서 뭐 좀 소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를 같이 현장에서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야기가 하고 보니까 좀 중구난방처럼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적어도 오늘 이야기 부분에서 같이 공동체 그 다음에 매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래 지속되는 부분들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하게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셨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러면은 오늘 그 세 분 저를 포함해 세 사람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었던 또 인문학 콘서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